은퇴 후에는 절대 자녀들에게 특정 물건을 넘겨주지 마세요. 특히 7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현대 생활의 압박으로 가족 유대가 종종 시험받는 이 시대에 김민수 씨의 이야기는 부모의 사랑과 기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지원하는 데 평생을 바쳤는데 노년에 그들이 당신을 잊고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어떨까요? 한때 자녀들에게 최선의 출발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한 헌신적인 부모였던 김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이제 인생의 전환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부모의 사랑이 무한하지만 때로는 진화하는 가족 관계의 어려운 현실과 충돌한다는 것을 감동적으로 상기시켜줍니다. 김민수 씨가 왜 퇴직 저축을 지키기로 결정했는지, 전적인 지원 대신 독립성을 우선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 이것이 비슷한 감정적, 경제적 딜레마에 직면한 다른 퇴직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이 매력적인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그러나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김민수 씨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며 좋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둘 다 퇴직했고 그들의 총 연금은 월 500만 원을 넘습니다. 하지만 퇴직한 이후로 그들은 자녀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다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반면 그들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김민수 씨의 이 결정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씨는 말합니다. 올해 저는 72세가 되었고 12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5살 어리고 10년 넘게 퇴직했습니다. 우리는 공공부문에서 일했고 우리의 연금을 합치면 월 5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연금 소득 덕분에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있으며 원할 때마다 여행을 즐깁니다. 평생 열심히 일한 후에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퇴직은 인생을 온전히 즐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우리의 연금이 꽤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녀들을 돕기 위한 여분의 돈이 없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젊은이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부모는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와 저는 자녀들에게 쓰기보다는 돈을 우리를 위해 남겨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떨어진다 해도 말입니다. 그는 덧붙입니다. 우리는 이 결정에 잔인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자녀의 행동을 관찰했고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고 가난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나아졌을 때 우리는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럼에도 구하고 우리는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에 돈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지만 불필요한 것에 대한 낭비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육아에 대해 현명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했기 때문에 두 자녀 모두 어릴 때부터 항상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학업에서 뛰어났고 명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졸업 후 그들은 대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웠다고 칭찬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대도시에서 성공한 전문가가 되어 자신의 경력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두 아들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와 저는 그들의 삶과 경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우는 지인의 추천으로 그를 국영기업에 취직시켰습니다. 그가 결혼했을 때 우리는 그의 새집 보증금을 지불했습니다. 이는 약 1천만 원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차를 살 때 우리는 500만 원을 보태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경우 그가 선택한 대학 전공이 비전통적이어서 졸업 후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추가 교육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30세 즈음이 되어서야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지역 출신의 여자와 결혼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결혼식 비용을 보태주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두 아들 모두에게 집을 사주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평생 모은 저축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계속합니다. 그 후
두 아들 모두에게 아이가 태어났고 제 아내와 저는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일찍 퇴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아내는 50세에 퇴직하여 큰 손주를 돌보았고 저는 60세에 퇴직하여 작은 손녀를 돌보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교회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마침내 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두 아들을 위해 주었고 그들에게 완전히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 희생적으로 행동하면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고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받고 싶어 하는 욕망만 있었습니다. 보통 부모가 고령이 되면 그들의 집은 자녀들이 자주 돌아오는 곳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휴일에도 거의 오지 않고 전화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우리로부터 약 30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데 이는 차로 약 4시간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는 1년에 한 번 보통 설날에만 집에 옵니다. 매번 그는 빈손으로 와서 선물을 가지고 떠납니다. 김민수 씨는 회상합니다. 저는 한 해를 기억합니다. 다른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 음식과 선물로 가득 찬 가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큰아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색했습니다. 그는 SUV를 타고 왔지만 저와 제 아내를 위한 2벌의 옷만 가져왔고 설날 선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설날 전날 부모님께 세뱃돈을 드리는 동안 우리 큰아들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손주들만이 배려를 보여 연말까지 우리에게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연말이 되자 큰아들은 우리가 가족을 위해 준비한 설날 음식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 냉정하다고 느꼈고 그들에게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당신들은 이제 너무 늙어서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없을 거예요. 집에 두면 낭비일 뿐이에요. 김민수 씨는 계속합니다. 우리 작은 아들은 더욱 요구가 많았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그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요구는 너무 직설적이어서 마치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아빠 차를 사려면 7만 원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보내주세요. 그의 태도가 저를 매우 불쾌하게 했습니다. 마치 그가 아버지고 제가 아들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7천만 원을 줄 수 있었을지라도 제 아들이 그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가 이미 차를 가지고 있었을 때 또 다른 차를 사는 것은 낭비였습니다. 김민수 씨는 이후에 차 살 돈을 받지 못하자 아들이 다른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집수리나 사업 시작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매번 수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그의 의도를 분석하려고 할 때마다 저는 그에게 가끔 소액만 주었습니다. 제가 돈을 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아들은 우리에게 적대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에게 어떤 해를 끼친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올 때마다 그의 행동은 차갑고 무관심했고 식사 후 바로 떠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해도 그는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의 행동은 우리를 점점 더 감정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4년 전 제 아내는 골관절염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수술과 치료 비용을 직접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우리 아들들이 방문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 모두 마치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방문을 피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고 마치 어머니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비용이 드는 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짧은 전화 통화만 했을 뿐 진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수술이었어야 할 것이 제 아내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서적인 고통이 컸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다른 환자들은 자녀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우리는 단둘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슬픈 경험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내의 등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을 때 저는 우연히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아내의 등이 아직 좋지 않아 저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이 와서 도와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둘 다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한 명은 일이 바쁘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몸이 안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복하는 동안 손주들을 통해
큰아들이 가족을 데리고 해변 휴가를 갔고 작은 아들은 등산 여행을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제가 겪고 있던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깊은 슬픔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겪으면서 김민수 씨는 생각에 잠깁니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대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저는 점차 아들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신뢰와 퇴직 계획에 관해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무감각하다면 상황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미래의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돈을 통제해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긴급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퇴직 생활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미래에 우리가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요양원을 선택할 것입니다. 요양원에는 가족의 따뜻함과 개인적인 돌봄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것이 자녀들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편안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씨의 상황은 특이할 수 있지만 이는 현대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은 종이처럼 연약하고 가족 관계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독립성과 개인적 즐거움을 중시하는 요즘에는 부모에게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퇴직을 위한 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지원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기쁨과 시련을 겪어야 하며 자녀들도 자신만의 어려움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퇴직 후 손주들을 돌보는 것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많은 젊은 부모들이 스스로 자녀를 돌보기를 선호하며 그들의 부모가 이 역할을 맡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돌볼 손주가 없다면 퇴직 생활이 단조로워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연금이 있다면 생활은 편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추가 수입을 벌어야 한다는 걱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60세에도 여전히 젊다고 느끼며 5, 6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 어떤 종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퇴직자들이 할 수 있는 4가지 종류의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주거단지의 경비원입니다. 많은 주거단지의 경비원들은 퇴직한 노인들입니다. 퇴직하셨고 건강 상태가 좋다면 자신의 동네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 동네에서는 몇몇 경비원들이 퇴직한 노인들입니다. 그은 하루 종일 초소에서 신문을 읽고 누군가 지나갈 때 버튼을 눌러 문을 열어줍니다. 이 일은 보통 꽤 평온합니다. 경비 일자리를 찾을 때는 고급 단지를 피하세요. 그런 곳들은 보통 엄격한 규칙이 있고 노인 퇴직자를 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이나 낮은 수준의 단지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경비 일에는 종종 야간 근무가 포함됩니다. 제 삼촌은 퇴직 후 경비원이 되었는데 야간 근무를 해야 했고 이는 꽤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에 대비하세요. 경비 일자리를 찾으려면 누군가의 추천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락처가 없다면 주거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정보를 문의해보세요. 두 번째 유형은 아이 돌보기입니다. 박영희 씨는 65세로 2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그녀의 월 연금은 150만 원이 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오래전에 사망했고 그녀의 유일한 딸은 아직 석사 과정 중입니다. 박영희 씨의 부모님은 건강하셨기 때문에 그녀는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나 가게를 지키는 것과 같은 임시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기회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가 오랜 지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직 스스로를 돌볼 수 있었지만
그의 유일한 딸은 결혼해서 가족과 함께 다른 곳에 살고 있었고 그는 딸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정부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요리하고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그녀의 지역 사회에 비슷한 필요를 가진 노인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새로운 유형의 도우미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살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사회에 광고를 올려 노인들을 위한 요리 서비스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을 제공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그녀는 노인들의 자녀들로부터 3건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고객들의 선호에 맞춰 음식을 준비하고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청소와 의료 예약 동행까지 서비스를 확장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일한 후 박영희 씨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가족들에 의해 방치된 것처럼 느끼는 노인들은 실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대화와 이해도 갈망했습니다. 노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녀는 공감과 경청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노인들이 누군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영희 씨는 단순히 실용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 지원도 제공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 자신의 삶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전직 동료들을 초대하여 비슷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과 팀 구성원들 모두를 위한 지원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작은 가판대를 열어 식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저축이 있다면 작은 카트를 구입하여 슈퍼마켓이나 쇼핑몰 입구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과일이나 간식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자영업의 한 형태이지만 일정한 재정적 위험이 있습니다. 자원이 제한된 퇴직자에게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추가 자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흥미로운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집에 채소를 기르는 정원이 있다면 가판대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옵션은 퇴직 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입니다. 여성 퇴직자들은 남성들처럼 경비원으로 일할 기회가 없을 수 있지만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 고모는 퇴직 후 식당에서 설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식당에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의 급여는 그리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직종으로는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가 수입을 원한다면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경제적 독립은 퇴직자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높은 신체적 요구가 있는 일자리는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은 인생을 즐기는 데 전념해야 하며 돈을 버는 것은 부차적인 관심사여야 합니다. 제한된 자금으로도 단순한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절약하고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퇴직한 친구들에게 행복하고 충만한 퇴직 생활을 바랍니다. 여러분은 항상 이 사회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2부, 노년의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피하세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녀들과 무가까이 지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자신의 꿈을 추구해야 할까요? 전통적인 규범과 사회적 기대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62세 어머니 윤미경 씨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남편의 사망과 10년간의 고독 후 윤미경 씨는 동반자와 돌봄을 바라며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발견한 것은 끝없는 무급 노동과 평가절하된 희생의 악순환으로 변한 냉혹한 현실이었고 착취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윤미경 씨는 가족을 놀라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기 인식과 지속적인 행복 추구의 힘에 대한 그녀의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노년에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윤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미경 씨는 62세로 아들과 딸의 어머니입니다. 딸은 이미 결혼했습니다.
퇴직 후 윤미경 씨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1년 만에 윤미경 씨는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갔고 아들의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피했습니다. 윤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제가 60세가 되어 퇴직했을 때 제 아들이 걱정되어 그의 가족과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들의 효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였고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사했고 처음에는 며느리가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우리는 잘 지냈습니다. 그녀는 자주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집안일에 너무 열중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춤추러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이웃의 다른 여성들과 어울리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저에게 더 많은 집안일을 맡아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였고 그 다에는 요리를 부탁했고 결국에는 제가 모든 집안일을 책임지고 아이들도 돌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제가 퇴직 생활을 즐기기를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대신에 저는 그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무급 가정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전에 저는 제 퇴직 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상상했습니다. 광장에서 춤추고 강아지를 키우고 채소를 기르고 오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고향에서 평화로운 삶을 즐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대신 저는 아들의 가족을 위한 하인이 되어 자유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제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제 아들과 며느리가 우연히 4일간의 휴가를 떠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하면서 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모든 집안일이 제 어깨에 떨어졌고 그들은 시간을 즐기러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쉬고 싶을 때마다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게 편안한 반면 제가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깊이 생각했고 마침내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며칠 동안 친구를 방문하러 간다고 말했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불만족스러워 보였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왔고 마침내 제가 꿈꾸던 퇴직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충만함을 느낍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인생의 절반을 아들을 위해 바쳤고 이제는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저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입니다. 윤미경 씨의 이야기는 인간의 정신의 힘과 회복력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들의 집을 떠나 독립을 되찾기로 한 그녀의 결정은 단순한 반항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조건에 따라 살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대담한 행보는 노부모에게 부과된 전통적인 기대를 깨뜨리며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역할이라는 관념에 도전했습니다. 윤미경 씨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쌌을 때 그녀는 단순히 무급 노동과 감사 없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와 자기 발견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가족의 의무와 개인적 열망 사이에서 자주 갈등을 겪는 많은 노인들의 공감을 얻습니다. 윤미경 씨의 경험은 사회적 기대와 가족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시 혼자 살게 된 윤미경 씨는 오랫동안 다려온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광장에서 춤추고 강아지를 돌보고 정원에서 채소를 기르며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이 단순한 즐거움들이 이제 그녀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들과 다시 만나 차를 마시며 웃음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가 되찾은 삶의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윤미경 씨의 여정은 행복과 의미를 추구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감동적인 상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도록 촉구합니다. 이는 노인들이 독립적이고 기쁘게 살 권리를 주장하고 노화가 종종 더 적은 기대와 더 많은 요구를 동반하는 세상에서 무급의 희생을 거부하라는 요청입니다.
윤미경 씨의 이야기는 희망과 영감의 등불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자존감과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며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기쁨과 목적, 존엄성이 가득한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윤미경 씨의 경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행복을 되찾고 사과 없이 대담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동기를 부여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도록 자극한다면 9를 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